어르신, 잠깐 따라오시겠습니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주유소 직원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자 그가 꺼내 보인 건 내 며느리가 찍힌 사진 한 장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가 내 눈앞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72 먹은 이 늙은이 과연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박순자, 올해 72살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30년 넘게 곰탕집을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사골을 고우고 밤 10시까지 손님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국자를 휘두르다 보면 팔뚝에 기름이 튀어 화상 자국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아들 하나 대학까지 보냈고 운 좋게 재개발 보상금까지 받아 지금은 건물주로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영감을 폐암으로 먼저 보내고 나서 내 유일한 소원은 노총각 아들 장가 보내는 것이었어요. 40이 넘도록 총각인 아들 때문에 노인정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녔거든요. 그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갔습니다. 45 먹어서야 새색시를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10살이나 어린 처자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영감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어요. 영감아, 우리 아들 장가 갔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한소희, 39이었습니다. 처신사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큰절을 올리고 일어서는데 무릎에 먼지 하나 안 묻게 치마를 살살 털더군요. 손톱은 투명하게 광이 났고 머리카락은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눈매는 고양이처럼 날카로웠지만 웃을 때는 초승달처럼 휘어졌어요. 꼭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집 며느리 같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흐뭇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동수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소희는 결혼 첫날부터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내가 곰탕집 할 때도 그 시간엔 코를 골며 자고 있었거든요. 아들 도시락을 정갈하게 싸고 시어머니인 내 아침상을 차리고 빨래까지 널어놓고 나서야 출근 준비를 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기특하다 싶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소희는 매일 아침 약탕기에 무언가를 달였거든요. 검은 비닐봉지에서 약재를 꺼내놓고 뚜껑을 꼭꼭 눌러 닫은 뒤 3시간씩 푹 고았어요. 집 안가득 퍼지는 진한 한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처음엔 감초랑 대추 냄새인가 싶었는데 가끔 묘하게 비릿한 냄새가 섞여 나올 때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희가 두 손으로 약사발을 공손히 받쳐들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가에 살짝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어머님, 이거 십전대보탕이에요. 지리산 깊은 곳에서 제가 직접 캐온 약초하고 최고급 녹용 넣었어요. 드시고 만수무강하세요. 나는 그 약사발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쓰면서도 묘하게 단맛이 혀끝에 감돌았어요. 요즘 세상의 시어머니한테 손수보약을 다려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더니 순자야,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라고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웃으면서도 등 뒤가 서늘했습니다.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곰탕집에서 수십 년간 진상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생긴 본능 같은 게 있거든요. 사람 눈빛만 봐도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희는 아무리 봐도 속을 알 수가 없었어요. 진짜 문제는 아들 동수였습니다. 결혼하고 두어 달이 지나면서 동수의 얼굴빛이 심상치 않게 변해갔거든요. 원래 좀 창백한 편이긴 했지만 이건 달랐어요. 누르스름하면서 핏기가 싹 빠진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볼살이 빠졌어요. 어느 날 아침 밥상머리에서였습니다. 동수가 숟가락을 들어 올리다가 탁 하고 밥상 위에 떨어뜨렸어요. 나는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동수가 멍하니 자기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이상해. 손에 힘이 안 들어가.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5이면 한창 일할 나이인데 숟가락도 못 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소희가 번개처럼 동수 옆으로 다가가더니 어깨를 주물러주기 시작했어요. 혀 짧은 소리로 애교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제가 다려드린 약 드시면 금방 나아요. 동수는 아내가 내미는 약사발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한 모금 넘기더니 인상을 확 찌푸렸어요. 입술을 실룩거리며 뭔가 불쾌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약 왜 이래? 비린내가 나는데. 마늘 썩은 것 같기도 하고. 소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비린내요? 설마. 녹용을 평소보다 많이 넣어서 그런가 봐요. 몸에 좋은 거니까 꼭 참고 드세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신혼이면 기운이 넘쳐야 할 나이인데 왜 내 아들은 저렇게 축 처져 있는 걸까요?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아들 방 청소를 하려고 이불을 걷어 햇볕에 널려고 했어요. 베개를 들어 올리는데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베개맡에 검은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져 있었거든요. 한두 올이 아니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로 뭉쳐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45이면 탈모가 올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동수는 원래 숱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 뭉치를 휴지에 싸서 내 방 서랍 깊숙이 숨겨뒀어요. 며느리한테 들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나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동수야, 병원 한번 가봐라. 요즘 내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엄마가 걱정이 된다. 그런데 소희가 밥그릇을 탁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괜한 걱정이세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건데 병원 가면 기록 남잖아요. 승진 심사 앞두고 있는데 불리해요. 제가 알아서 약으로 다스릴게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는데 베란다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소희가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벽 뒤에 바짝 붙어 섰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응, 노인네는 아직 정정해. 약을 더 써야 하나 봐.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노인네라니. 설마 나한테 하는 소리인가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나는 가슴을 부여잡고 살금살금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눈을 감았지만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 날이 밝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동수가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윗옷을 벗고 수건으로 머리를 닦는데
나는 비명을 삼켜야 했어요. 아들 등짝에 붉은 반점이 지도처럼 울긋불긋 퍼져 있었거든요. 마치 무슨 괴질에 걸린 것처럼 섬뜩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부엌으로 달려가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집어왔어요. 아들 등에 소금을 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정 탄 거다, 부정 타. 이게 대체 뭔 일이고. 소희가 안방에서 나와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그런 미신 같은 거 하시면 어떡해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점심때였습니다. 내가 정성껏 곰탕을 끓여 아들 앞에 내놓았어요. 30년간 이 맛만 찾던 아들이었거든요. 한 숟가락만 떠도 눈을 감고 역시 엄마 손맛이라고 감탄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수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국그릇을 밀어냈어요. 엄마, 이 국 왜 이래? 똥내나.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곰탕집 하면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소리였거든요. 내가 직접 맛을 봤는데 언제나처럼 깊고 구수한 맛이었어요. 아들의 미각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소희가 아들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음식은 조미료랑 기름기가 많아서 지금 상태인 환자한테 안 좋아요. 제가 알아서 먹일 테니 어머님은 신경 끄세요. 나는 부엌에서 쫓겨나듯 밀려났습니다. 평생 국물 하나로 먹고 살았는데 며느리한테 요리 못한다는 소리를 듣다니요. 분했지만 아들이 아프니 참았어요. 그날 저녁 동수가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려고 다가갔는데 바지 밑으로 삐져나온 맨발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지발톱에 검은 세로줄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거든요. 마치 누가 검정 펜으로 줄을 그어놓은 것 같았어요. 예전에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손발톱의 검은 줄은 몸에 독이 쌓였을 때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이 이상해진 시점과 며느리가 약을 다리기 시작한 시점이 정확히 겹쳤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남편을 해치겠습니까? 그런데 의심이라는 건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며느리가 버린 약재 찌꺼기를 몰래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동네 한의원에 가져가서 성분을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소희가 어디선가 귀신처럼 나타나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어찌나 센지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그거 뭐예요? 어디 가세요? 나는 당황해서 더듬거렸습니다. 아, 이거 그냥 쓰레기 버리러. 소희가 봉지를 낚아챘어요.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남이 지은 약 섞어 먹으면 쇼크 올 수 있어요. 약재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괜히 나서지 마세요. 나는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등 뒤에서 며느리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가운데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나갔어요. 그런데 부엌 앞에서 발을 멈춰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희가 서 있었거든요. 약탕기를 닦으며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소희가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입꼬리만 기괴하게 올라간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자의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어요. 번개가 번쩍 치자 소희의 하얀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소희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칠 뻔했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저건 사람이 아니다. 저건 내 아들을 잡아먹으려는 독사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일 당장 아들을 데리고 이 집을 나가야 한다. 아니, 그 전에 증거를 잡아야 한다. 나는 밤새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현이 내 아들을 죽이려 하는구나.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내 꼬리를 밟아줄 테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동수가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으로 가다가 복도에서 그대로 픽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나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피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까지 봤는데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과로인 것 같습니다. 일단 푹 쉬시고 증상이 계속되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수액 한 병 꽂아주고 끝이었습니다. 나는 허탈하고 답답했어요. 분명히 뭔가 있는데 병원에서도 못 찾는다니. 동수의 얼굴은 병실 침대 시트보다 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결국 동수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야 했어요. 집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만 같았습니다. 동수가 집에 누워 지내기 시작하면서 소희의 태도가 슬슬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시어머니인 나한테 공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눈을 흘기고 말끝마다 가시가 돋쳤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소희가 느닷없이 점쟁이 얘기를 꺼냈어요. 밥상머리에서 국을 떠먹다 말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군요. 어머님, 저 얼마 전에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다녀왔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소희를 쳐다봤습니다. 소희의 눈이 묘하게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점쟁이가 그러는데 이 집터하고 오빠 사주가 상극이래요. 이 집에 계속 살면 줄초상이 난다고 했어요. 줄초상이라니. 나는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소희가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개발 예정지 땅 있잖아요. 그거 팔아서 강남 쪽으로 이사 가야 오빠가 살 수 있대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개발 예정지 땅이라. 그건 10년 전에 돌아가신 영감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둔 땅이었어요. 새벽마다 배 타고 나가 고기 잡아 번 돈, 태풍이 와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언젠가 값이 오르면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꽁꽁 싸매둔 거였어요. 시세로 따지면 몇십억은 좋게 나갈 겁니다. 그걸 이제 와서 팔라고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땅은 안 돼. 내 시아버지 유산이야. 아들한테 물려줄 거다. 그 순간 소희의 표정이 싹 변했어요. 부드럽던 눈매가 날카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반찬 그릇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니 나를 쏘아봤어요. 어머님은 돈이 중요해요. 아들 목숨이 중요해요? 나는 소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눈빛. 저건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 같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동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진짜 왜 그래? 늙어서 돈 싸 짊어지고 갈 거야? 내가 죽으면 그 땅이 무슨 소용인데.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하다니. 동수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노랗게 떠 있었어요. 저건 내 아들이 아니야. 저 독한 년이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기서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당장 며느리를 쫓아내면 증거도 없이 끝나버릴 게 뻔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심호흡을 하고 가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네. 땅을 한번 보러 가자. 얼마나 됐는지 가서 보고 결정하자꾸나. 소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더군요.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년아, 좋아라, 웃어봐라. 누가 마지막에 웃나 두고 보자. 다음 날 아침 우리 셋은 차를 타고 시골 땅을 보러 나섰습니다. 소희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동수는 조수석에 앉았고 나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시내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어요. 한참을 달리는데 소희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 보온병 뚜껑을 열더니 동수한테 내밀었어요. 여보, 이거 마셔. 아침에 약 못 먹었잖아. 이거 마셔야 기운나. 동수가 보온병을 받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나는 뒷좌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갔어요. 저게 또 그 독약이구나. 말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안 돼. 증거를 잡아야 해. 차 안 공기가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당겼어요. 그런데 창문이 꿈쩍도 안 하더군요. 소희가 백미러로 나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창문 잠갔어요. 미세먼지 심해서요.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갑갑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참았어요. 그때 히터에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릿하면서 알싸한 냄새였어요.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소희가 재빠르게 대시보드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장미향 방향제를 확 뿌리더군요. 진한 꽃향기가 차 안에 퍼졌습니다. 아까 그 비릿한 냄새를 덮으려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연이 뭔가를 숨기고 있어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시골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희가 방향지시 등을 켜고 주유소로 들어갔어요. 기름 넣고 가야겠다. 주유소는 허름했습니다. 낡은 간판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주유기도 녹이 슬어 있었어요. 시골 국도변이라 손님이 별로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화단 옆에 고장난 세차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차가 주유기 앞에 멈추자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4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어요. 얼굴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작업복은 닳아서 군데군데 해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지쳐 보였지만 어딘가 선량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얼마치 넣어드릴까요? 소희가 창문을 내리고 대답했어요. 가득이요. 사내가 주유건을 들고 기름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희가 더운지 머리를 한쪽으로 쓸어 넘겼어요. 귀 밑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뒷좌석에서 그걸 봤어요. 소희의 귀 밑에 500원 동전 크기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붉은 화상 자국 같았어요. 전에는 머리카락에 가려서 못 봤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유를 하던 사내의 동작이 멈췄어요. 나는 의아해서 그 사내를 쳐다봤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요. 사내의 시선이 소희의 귀 밑 흉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소희가 그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휙 돌렸어요. 뭐야, 뭘 봐요? 소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사내가 움찔하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소희가 재빠르게 선글라스를 꺼내 쓰고 창문을 올렸습니다. 나는 이상했어요.
저 사내가 왜 저러지? 며느리를 보고 왜 저렇게 놀라는 거지?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유가 끝나자 사내가 다급하게 내 쪽 뒷좌석 창문을 두드렸어요. 나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사내가 허리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차 밑에서 기름이 줄줄 새요. 지금 시동 걸면 바로 불 붙습니다. 다들 내리셔야 해요. 소희가 앞좌석에서 짜증을 냈어요. 뭐라고요? 아, 귀찮게 진짜. 사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운전하신 분은 저기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계세요. 사모님은 사무실로 좀 와주세요. 정비 내역서 확인하셔야 해요. 나는 사내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간절했어요. 뭔가 꼭 할 말이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이 뭔가 중요한 걸 알고 있구나. 알았어요. 가봅시다. 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동수는 비틀거리며 휴게실 쪽으로 걸어갔고 소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나는 사내를 따라 낡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사내가 블라인드를 확 내리고 문을 잠갔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요? 사내가 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더군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저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기름 샌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를 사모님한테서 떼어놓으려고 한 말이에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걸까요? 사내가 서랍에서 낡은 스크랩북을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보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랩북을 받아들었습니다. 5년 전 기사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골 농부 의문사, 아내 독살 의혹. 기사 옆에 흐릿한 사진이 있었어요. 여자 사진이었습니다.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귀 밑에 동전 크기의 흉터가 선명했어요. 방금 본 소희의 흉터와 똑같았습니다. 내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해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60대 남자였어요. 젊은 여자와 재혼한 지 1년 만에 원인 불명으로 사망했고 전 재산이 그 여자에게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사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 본명은 김복순이에요. 5년 전에 제 아버지를 죽인 년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사무실 낡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를 죽였다고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장칠성입니다. 5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외로우셨던 거죠. 자식들은 다 도시로 나가버리고 넓은 집에 홀로 덩그러니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젊은 여자가 아버지한테 접근했습니다. 읍내 식당에서 밥 먹다가 우연히 만났다고 하셨어요. 칠성이 떨리는 손으로 스크랩북을 넘겼어요.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김복순이에요. 아버지한테 매일 약을 다려 바쳤습니다. 몸에 좋은 보약이라면서요. 아버지는 좋아라 하셨어요. 젊은 여자가 극진히 모셔주니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희가 나한테 했던 짓과 똑같았거든요. 칠성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아버지가 이상해지셨어요. 손에 힘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나중엔 밥맛도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된장찌개인데 똥내가 난다고.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동수한테 나타난 증상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습니다. 밥상에서 숟가락을 떨어뜨리던 동수, 베개맡에 뭉텅이로 빠져있던 검은 머리카락, 등짝에 지도처럼 퍼진 붉은 반점 가리고 내 곰탕에서 또 내가 난다던 그 말.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칠성이 이를 악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는 원인 불명이라고 했습니다. 간이 나빠서 그런 거라고,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술을 안 드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손톱에 검은 줄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나는 숨이 턱 막혔어요. 동수의 엄지발톱에 선명하게 그어져 있던 그 검은 세로줄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뭔데요? 칠성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비소 중독 증상입니다. 쥐약이나 농약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조금씩 오래 먹이면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습니다. 그냥 몸이 안 좋은 거로 보이거든요. 처음엔 피로감, 그 다음엔 손발 저림, 그러다 피부 발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마지막엔 장기가 망가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죽이는 거예요. 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순간 차 안에서 맡았던 비릿한 냄새가 떠올랐어요. 소희가 방향제를 뿌려 덮으려 했던 그 냄새 말이에요. 칠성이 내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아까 차에서 냄새 맡으셨죠? 비릿하면서 마늘 썩은 것 같은 냄새요. 그게 비소 냄새예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타던 차에서 항상 그 냄새가 났거든요.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구멍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내 손으로 내 새끼한테 독을 먹인 거구나. 그년이 다려준 약을 내가 웃으면서 받아 먹였어. 효부 났다고 좋아라 하면서. 아이고, 내 새끼. 내가 너를 죽인 거구나.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턱까지 흘러내렸어요. 노인정에서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던 내가 한심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독약을 정성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바보 같았어요. 칠성이 황급히 내 어깨를 잡았어요. 목소리를 한껏 낮춰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발 목소리를 낮추세요. 밖에서 들으면 안 됩니다.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그래,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그래서 당신은 왜 여기서 주유소를 하고 있는 겁니까? 칠성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여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이 못 잡으면 내가 잡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름을 바꾸고 도망친 겁니다. 흔적도 없이요. 저는 포기 못하고 5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직장도 때려치우고 아버지 유산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다 이 근처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주유소를 인수했습니다. 국도변이라 차들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언젠가 그년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차를 들여다보면서 그년을 기다렸습니다. 칠성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찾았습니다. 귀 밑 흉터를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전현이 뜨거운 국밥에 데웠을 때 생긴 흉터거든요. 도망치다가 식당 종업원이랑 부딪혀서 생긴 거예요. 나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런데 칠성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잠깐만요. 지금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당장 잡아 넣어야지. 칠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표정이 비통했습니다. 저도 5년 전에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비소는 몸에서 빨리 빠져나가요. 시신을 부검해도 시간이 지나면 검출이 안 됩니다. 지금 신고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고 그녀는 또 도망칩니다. 그럼 아드님은 손도 못 쓰고 돌아가셔요. 나는 멈칫했어요. 칠성 말이 맞았습니다. 증거 없이 섣불리 덤비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게 뻔했어요.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칠성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년이 독을 넣는 현장을 잡든지 아니면 독이 든 약을 확보해서 성분 분석을 해야 해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면 더 좋고요. 그래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꼬리를 잡아야 해. 확실하게. 전현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면 안 돼. 그때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어요. 칠성이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밖을 살짝 내다봤어요. 소희였습니다. 사무실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담배를 한 모금 빨더니 연기를 후 내뿜으며 사무실 창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칠성이 재빨리 정비 관련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나한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사모님, 아무 일 없는 척 하셔야 합니다. 제가 연락처 드릴 테니까 나중에 연락하세요. 지금은 태연하게 나가셔야 해요. 칠성이 명함 뒷면에 휴대폰 번호를 휘갈겨 썼습니다. 나는 그걸 받아 속옷 안에 숨겼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일부러 큰 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무슨 센서 고장을 폭발한다고 호들갑이야. 늙은이 심장 떨어지게. 소희가 휙 돌아봤어요. 나를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어요. 어머님, 뭐래요? 차 괜찮아요? 나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습니다. 괜찮대. 새로운 정비사가 일머리가 없어서 센서 오류를 착각한 거래. 부품 하나 조이니까 멀쩡하다더라. 소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30분이나 됐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30분이나 됐다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나는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아, 오래 걸렸어? 정비 아저씨가 자꾸 서류 확인하라고 해서. 늙으니까 눈도 침침하고 글씨도 잘 안 보이잖니. 소희가 나를 한참 쳐다봤어요.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노려보는 것 같은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제발 눈치채지 마라. 제발. 나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멍청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소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빨리 가요. 시간 늦었어요.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위기를 넘겼습니다. 우리 셋은 다시 차에 탔어요. 소희가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앞좌석의 소희 뒤통수를 노려봤어요. 전현이 내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었구나.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약을 다려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독을 먹이고 있었던 거야.
내 손으로 그 독약을 받아다 아들한테 먹인 셈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돼. 전현한테 들키면 안 돼. 조수석에는 동수가 고개를 떨군 채 졸고 있었어요. 얼굴이 노랗게 떠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눈두덩이가 푹 꺼져 있었어요. 저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게 해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들을 살려야 한다. 나는 소희가 보지 못하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속옷 안에 숨긴 명암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었지만 그게 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김복순이든 한소희든 내가 누구건 간에 내가 반드시 증거를 잡아서 내 목에 쇠고랑을 채워줄 테다. 30년 곰탕집 하면서 별별 인간 다 상대해봤다. 두고 봐라. 이 박순자가 누군지 보여줄 테니까. 차창 밖으로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차 안을 감쌌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칠성이 해준 말을 곱씹었어요. 비소 중독, 천천히 죽이는 독, 손톱에 검은 줄,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새벽 2시쯤 됐을까요? 나는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베란다로 향했어요. 소희와 동수가 자는 안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베란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속옷 안에 숨겨뒀던 명함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칠성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게, 조심스럽게. 나는 주유소 사모님입니다. 연락 주세요. 30초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사모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낮에 만나실 수 있으세요? 나는 손가락을 후후 불어가며 답장을 쳤습니다. 낮에는 소희 눈을 피하기 어려웠어요. 대신 장을 보러 간다고 하면 한두 시간은 빼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밥을 먹다 말고 투덜거렸어요. 아이고, 냉장고에 반찬거리가 하나도 없네. 오늘 시장 가서 뭐 좀 사와야겠다. 소희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녀올게요. 힘드시잖아요. 속이 뜨끔했어요. 전현이 내 행동을 감시하려는 거구나. 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직접 골라야 싱싱한 거 사지. 너는 동수 약이나 잘 다려. 소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뭔가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리진 않았어요.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칠성을 만났어요. 허름한 가게였지만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야기하기 좋았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떡볶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칠성이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모님, 어젯밤 생각해 봤는데요. 그년이 쓰는 독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약탕기에 넣는 약재를 손에 넣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저번에도 약재 찌꺼기 가져가려다 들켰거든요. 그년이 눈을 번쩍 뜨고 지켜보고 있어서 칠성이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그년이 약재를 어디서 구하는지 아세요? 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소희가 검은 비닐봉지에서 약재를 꺼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검은 봉지에서 꺼내던데 어디서 사오는진 모르겠어요. 택배로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칠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일단 영상 증거부터 확보합시다. 그년이 약을 다리는 모습을 몰래 찍어두세요.
나중에 경찰한테 제출할 때 유용할 겁니다. 칠성이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 손가락 2마디만 한 검은색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초소형 카메라예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부엌 어딘가에 숨겨두세요. 충전은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돼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게 영상을 찍는다니.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칠성이 사용법을 꼼꼼하게 알려줬습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면 켜지고 짧게 누르면 녹화 시작이래요. 나는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중요한 게 있어요. 칠성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드님한테 그 약 먹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막으셔야 해요. 지금도 상태가 안 좋으신데 계속 먹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아요. 약을 막아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소희가 직접 떠먹이는데.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어떻게든 막아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머릿속으로 작전을 짰습니다. 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장소를 생각했어요. 부엌 찬장 위가 좋겠다. 거기라면 약탕기가 다 보일 거야. 집에 도착하니 소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나를 기다린 것처럼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시장 다녀오셨어요? 뭐 많이 사셨네. 소희가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어요.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근데 2시간이나 걸리셨네요. 시장이 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전현이 시간을 재고 있었구나.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시장에서 아는 사람 만나서 차 한잔 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소희가 나를 한참 쳐다봤어요.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아니요. 그냥 어머님 혼자 무거운 거 들고 다니시면 힘드실까 봐요. 말은 상냥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모른 척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장바구니에서 채소를 꺼내며 찬장 위를 슬쩍 살폈습니다. 저기다. 저 구석에 카메라를 숨기면 될 거야. 그날 저녁 소희가 약을 다리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틈을 놓치면 안 돼. 나는 소희가 약탕기에 불을 붙이는 사이 슬쩍 찬장 쪽으로 다가갔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카메라를 찬장 위 그릇 사이에 숨겼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버튼을 눌러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희가 휙 돌아봤어요.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아, 그릇 찾는데 없어서. 국그릇이 어디 갔지? 소희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국그릇은 아래 칸에 있잖아요. 소희가 퉁명스럽게 말하고 다시 약탕기 쪽으로 돌아섰어요.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넘어갔다. 그날 밤부터 나는 작전을 시작했어요. 소희가 약을 다리면 나는 설거지를 핑계로 부엌에 남았습니다. 소희가 약사발을 들고 동수한테 가면 나는 뒤따라가서 옆에 앉았어요. 동수가 약을 마시려고 할 때 나는 일부러 말을 걸었습니다. 동수야, 그거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좀 식혀서 먹어. 동수가 약사발을 내려놓았어요. 그 틈에 나는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 약 먹기 전에 물 한 잔 마셔. 빈속에 먹으면 위에 안 좋아. 동수가 물을 마시러 일어났어요. 소희도 잠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소매 안에 숨겨둔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약사발에서 약을 조금 빼내어 병에 담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조금 흘렸지만 상관없었어요. 3초도 안 걸렸습니다. 나는 재빨리 병을 소매 안에 다시 숨겼어요. 소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쳐다봤어요.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왜 며느리? 나도 나이 들어서 약 좀 챙겨 먹으려고. 소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됐다. 증거를 손에 넣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또다시 장을 보러 간다고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칠성을 만나 약병을 건넸어요. 이거요. 어젯밤에 몰래 빼냈어요. 칠성이 병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이걸 정말 빼내셨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30년 장사하면서 눈치 보는 거 하나는 늘었거든요. 칠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아는 약사한테 가져가서 성분 분석 맡기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나는 칠성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내 아들 그냥 죽을 뻔했어요. 칠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이 용감하신 거예요. 저는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아버지를 그냥 보내드렸어요. 칠성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도 가족을 잃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같은 처지였습니다. 우리 같이 그년 잡읍시다. 당신 아버지 원수도 갚고 내 아들도 살리고. 칠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소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나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님, 요즘 시장을 자주 가시네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는 애써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채소는 자주 사야 싱싱하지. 소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나한테 다가오더니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혹시 저한테 숨기시는 거 있으세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30년 곰탕집 하면서 온갖 진상들 다 상대해봤습니다. 저런 년한테 기죽을 박순자가 아니에요. 숨기긴 뭘 숨겨. 내가 뭘 숨길 게 있다고. 소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어머님이 이상한 짓 하시면 오빠한테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전현이 대놓고 협박을 하고 있어. 아들을 인질로 잡고 나를 위협하는 거야.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며느리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나는 그저 아들밥 챙기려고 장 보러 다니는 것뿐이야. 소희가 피식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어머님. 소희가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노려봤어요. 두고 봐라, 이년아.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자. 이 박순자가 그렇게 만만한 늙은이가 아니야.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소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냈어요. 전현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서 더 조심해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칠성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증거가 나온 건가. 장을 보러 간다고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분식집 구석 자리에서 칠성을 만났어요. 칠성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사모님, 예상대로였습니다. 비소가 검출됐어요. 나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검사 결과로 확인하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칠성이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농도가 꽤 높습니다. 이 정도면 3개월만 더 먹으면 간이랑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 약을 끊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죠? 칠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분석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년이 약에 독을 넣는 장면을 직접 잡아야 해요. 아니면 그년이 구입한 비소 원료를 확보하든지. 지금 이 서류는 약에 비소가 있다는 증거일 뿐 그년이 넣었다는 증거가 아니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카메라 영상은 어떻게 됐어요? 며칠 전에 설치한 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밤 충전하면서 영상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그년이 약탕기에 뭔가 넣는 장면은 아직 안 잡혔어요. 항상 새벽에 몰래 하는 것 같아요. 칠성이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위험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어요. 해야지. 내 아들 목숨이 달린 일인데. 집으로 돌아오니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희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목소리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현이 뭔가 발견한 건가? 응, 시장에 물건이 별로 없어서 그냥 왔어. 뭐 하고 있었어? 소희가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냥 설거지요. 어머님, 피곤하시면 방에서 쉬세요. 나는 모른 척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녁 때 몰래 찬장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소희가 외출을 했습니다. 친구를 만난다고 했어요. 나는 기회다 싶어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찬장 위를 확인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카메라가 없었어요. 분명히 그릇 사이에 숨겨뒀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릇들을 이리저리 옮겨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현이 발견한 거야. 내가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야. 어떡하지? 이제 어떡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서 싱크대에 기대야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가 돌아온 거예요. 나는 황급히 부엌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태어난 척해야 해. 들키면 안 돼. 소희가 거실로 들어오며 나를 봤어요. 하이힐 소리가 딸깍딸깍 울렸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부엌에서 뭐 하셨어요? 그냥 물 마시려고. 소희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요즘 이상한 물건 같은 거 찾으세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전현이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나는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상한 물건이라니. 소희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내가 숨겨뒀던 초소형 카메라였어요. 이거요. 찬장 위에서 발견했는데
어머님 거 맞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들켰어. 완전히 들켰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나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30년 장사꾼이 이 정도의 무너질 박순자가 아니야. 그게 뭔데? 난 처음 보는 건데. 소희가 피식 웃었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거짓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소희가 카메라를 손바닥 위에서 굴렸어요. 누가 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짓 하시면 안 돼요. 오빠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어머니가 자기 아내를 도둑년 취급한다고.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현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으려고 해.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고 내가 나쁜 시어머니가 되게 만들려고 해. 며느리, 넌 대체 뭐 하는 년이야? 왜 내 아들한테 독약을 먹이는 거야?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독약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매일 정성껏 보약을 다리고 있는데. 소희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헛것도 보시고 없는 일을 있다고 하시고. 혹시 치매 초기 아니세요?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전현이 나를 미친 노인네로 몰아가려고 해. 정신이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 이게 전현의 수법이구나. 뭐라고? 인연이 지금. 그때 안방에서 동수가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왜 소희한테 그래? 동수가 소의 편을 들었어요.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수야, 인연이 너한테 독약을 먹이고 있어. 약에서 비소가 나왔어. 인연이 너를 죽이려고. 동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소희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나 챙기는데 내 아내한테 그런 소리를 해? 아니야, 진짜야. 증거가 있어. 약 성분 분석 결과가. 소희가 끼어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척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이상하셔. 시장 간다고 나가서 몇 시간씩 안 들어오시고 몰래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하시고. 저 무서워요. 소희가 눈물까지 글썽거렸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동수가 소희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진짜 왜 이래? 소희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거야.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내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전현한테 완전히 세뇌당한 거였습니다.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내전 물리고 내 밥 먹여서 대학까지 보낸 아들이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여자 편을 들다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지는 거야. 동수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동수가 짜증을 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나 아파 죽겠는데 집안에서 이러시면 어떡해. 소희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소희가 훌쩍거리며 동수 품에 안겼어요. 동수가 소희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가 갈렸어요. 저 독한 년이 내 아들을 완전히 소나기에 넣었구나. 그날 밤 나는 방에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들이 며느리 편이니까, 내 새끼가 내 말을 안 믿으니까.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칠성이었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그년 과거를 더 파봤는데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 아버지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8년 전에 다른 지역에서요. 그때도 혼자 사는 노인한테 접근해서 재산 빼앗고 사라졌대요. 그 노인도 원인 불명으로 돌아가셨고요. 수법이 똑같았어요. 보약 다려주고 효도하는 척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전현이 상습범이구나. 한두 번이 아니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사모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년을 반드시 잡아야 해요. 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포기하면 안 돼. 카메라는 들켰지만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칠성 씨, 새로운 작전이 필요해요. 이번엔 더 확실하게. 칠성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년이 비소를 어디 숨겨두는지 찾아내야 해요. 나는 숨을 삼켰어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언제요? 모레 낮에요. 그년이 외출할 때 들어가겠습니다. 사모님이 문 열어주시고 망을 봐주세요. 그년이 비소를 어디 숨겨두는지 찾아내야 해요. 원료를 확보하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잡는다. 전현이 아무리 교활해도 이 박순자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어. 카메라는 들켰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알겠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밝지만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어요. 곧 모든 게 결판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현이든 나든 둘 중 하나는 쓰러질 거야. 약속한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오늘이 결전의 날이었어요. 소희가 외출하면 칠성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비소 원료를 찾아서 확실한 증거를 잡는 거였어요.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 기회는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아침 식사 때 소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 오늘 병원 다녀올게요. 건강검진 받으러요.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건강검진이면 최소 서너 시간은 걸릴 거야. 시간이 충분해. 그래, 다녀와. 조심하고. 소희가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는 바로 칠성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왔어요. 지금 오세요. 15분 후에 칠성이 도착했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위를 살피고 재빨리 문을 열어줬어요. 칠성이 안으로 들어오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방에서 자고 있어요. 요즘 하루 종일 자요. 힘이 없어서. 칠성의 표정이 굳었어요. 비소 중독이 심해지면 무기력해진다고 했었죠.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디부터 뒤져볼까요? 그년 방이요. 안방 옷장이랑 화장대 서랍을 먼저 뒤져봅시다. 우리는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동수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숨소리를 죽이며 움직였습니다. 안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소희 성격대로 빈틈이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하얀 이불이 반듯하게 펴져 있었고 화장대에는 화장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칠성이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 사이사이를 뒤졌어요. 코트 주머니, 바지 주머니, 가방 안까지. 나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화장품이랑 액세서리가 가득했어요. 반지, 귀걸이, 목걸이.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여기엔 없는 것 같아요. 칠성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더 찾아봐야 해요.
그년이 그렇게 허술하게 숨겨뒀을 리가 없어요. 우리는 옷장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이불장, 서랍장, 침대 밑까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칠성이 옷장 바닥을 두드렸어요. 통통, 텅텅 소리가 달랐습니다. 사모님, 여기 이중 바닥인 것 같아요. 나는 숨을 삼켰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칠성이 바닥판을 들어 올렸어요. 그 밑에 검은색 파우치가 숨겨져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칠성이 파우치를 열었어요. 안에서 하얀 가루가 든 작은 봉지가 나왔습니다. 봉지는 지퍼백으로 밀봉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갈색 유리병 2개, 라벨이 뜯겨져 있었습니다. 칠성이 봉지를 들어 코에 가져갔다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비릿한 냄새가 났나 봅니다. 이거예요. 비소 원료. 드디어 찾았습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드디어 증거를 잡은 거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거면 되는 거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거죠? 칠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거면 충분합니다. 사진 찍어두고 가져갑시다. 칠성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나도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파우치 안에서 종이 뭉치가 보였어요. 접혀 있는 서류 같았습니다. 저건 뭐예요? 칠성이 서류를 천천히 펼쳤어요. 나는 그 내용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된 개발 예정지 땅 서류였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영감이 평생 모아서 사둔 그 땅이요. 그리고 그 옆에 위임장 양식이 있었어요. 내 이름이 적혀 있고 내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언제 내 도장을 찍은 거야? 내 도장은 분명히 내 방 서랍에 있는데 전현이 몰래 가져다 쓴 거야. 사모님, 이거 보세요. 칠성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보험 서류였습니다. 동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이었어요. 가입일이 결혼한 지 2주일 후였습니다. 수익자 란에 한소희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보험금이 5억이었습니다. 내 아들 목숨값이 5억이라니. 이 인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현이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노린 거야. 내 땅을 빼앗고 동수를 죽여서 보험금까지 타먹으려고. 분노로 눈앞이 빨개졌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사모님, 이것도 보세요. 칠성이 또 다른 종이를 펼쳤어요. 손으로 쓴 메모장이었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어요. 나는 그 내용을 읽다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 타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나이, 재산 규모, 가족관계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부 60 넘은 노인들이었어요. 혼자 살거나 가족이 멀리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산 규모 옆에는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전현이 다음 먹잇감을 물색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던 건지. 2년이 연쇄살인마야. 도대체 사람을 몇 명이나 죽인 거야. 칠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모님, 이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빨리 경찰에 넘겨야 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열쇠 돌아가는 소리, 문 열리는 소리, 하이힐 소리.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소희가 돌아온 거예요. 건강검진이 이렇게 빨리 끝날 리가 없는데. 1시간도 안 됐잖아. 어머님, 저 왔어요. 병원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가려고요. 소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어요. 나는 칠성을 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어떡해요? 칠성이 재빨리 서류와 봉지를 파우치에 넣었어요. 그런데 다 넣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하이힐이 마루를 딸깍딸깍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칠성이 파우치를 품에 안고 옷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옷 사이에 몸을 숨겼어요. 나는 황급히 안방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 여기 있었어. 방 청소하려고. 소희가 나를 쳐다봤어요.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안방에서요? 제 방을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입을 좀 털려고 했어. 날씨가 좋길래. 소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요즘 이상하셔. 제 방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소희가 안방 문을 확 열었어요.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칠성이 옷장 안에 숨어 있는데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소희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침대를 보고 화장대를 보고 옷장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그때 거실에서 동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야, 나 목마른데 물 좀. 소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응, 잠깐만. 소희가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나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옷장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칠성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지금 나가요. 현관 말고 베란다로. 칠성이 파우치를 품에 안고 옷장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금살금 베란다로 이동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까치발로 걸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은 1층이었어요. 칠성이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난간을 넘었습니다. 화단으로 뛰어내렸어요. 사모님, 이따 연락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바로 경찰 갑니다. 칠성이 사라졌어요. 나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희가 동수한테 물을 주고 있었어요. 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 아니. 좀 어지러워서 방에 가서 누울게. 나는 비틀거리며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위기를 넘겼어. 증거도 확보했어. 비소 원료, 위조 서류, 보험 서류.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끝이야. 전현을 잡을 수 있어.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칠성이었습니다. 벌써 경찰서에 갔나? 기대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칠성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구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파우치 안에 있던 서류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급하게 나오느라 흘린 것 같아요. 피가 쫙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뭐가 빠졌는데요? 다음 타깃 명단이요. 그년 손글씨로 쓴 메모장.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종이가 안방에 떨어져 있으면 소희가 발견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들키는 거였습니다. 사모님, 그년이 눈치채면 도망칠 수도 있어요. 증거 인멸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위험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일을 마무리하려고 아드님한테 독을 더 많이 먹일 수도 있어요. 아드님이 위험합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떡하지? 지금 당장 안방에 가서 그 종이를 찾아야 해. 그런데 소희가 먼저 발견하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때 안방에서 소희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늦었어. 소희가 발견한 거야. 전현이 그 메모장을 봤어.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곧 폭풍이 몰아칠 거였습니다. 전현이 어떤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소희가 손에 종이를 쥐고 거실로 뛰쳐나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미친 듯이 번쩍거렸어요.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요. 이제 정면 대결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소희가 나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왔어요. 종이를 내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건 칠성이 흘린 타긴 명단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이 이걸 봤어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습니다. 나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하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봤어. 다 봤어. 내가 뭔 짓을 했는지. 소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차갑고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결국.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숨기고 있던 본색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상냥하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목소리도 달랐고 눈빛도 달랐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사람 탈을 쓴 독사 같은 여자였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소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까 누가 왔었죠? 남자. 베란다로 도망간 그 남자. 주유소 그 남자 맞죠?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전현이 다 알고 있었구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 남자랑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거. 시장 간다면서 몇 시간씩 안 들어오고 몰래 카메라 설치하고 저를 우습게 봤네.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소희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하이힐 소리가 딸깍 울렸습니다. 나는 뒷걸음질 쳤어요.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근데 어머님, 증거가 있으면 뭐해요? 아들이 안 믿는데. 어머님 말이면 다 믿어요? 소희가 고개를 돌려 동수를 봤어요.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동수가 소파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얼굴이 노랗고 눈이 푹 꺼져 있었어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소희, 왜 그래? 소희가 재빨리 동수에게 달려갔어요. 동수 팔을 붙잡으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나한테 이상한 누명을 씌워. 내가 너한테 독약을 먹였대. 말이 돼? 동수가 나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엄마, 또 그래? 제발 그만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전현 편을 드는 거야. 평생 키운 아들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동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전현이 너한테 비소를 먹이고 있어. 쥐약에 들어가는 독이야.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생각해봐. 결혼하기 전엔 건강했잖아. 회사도 잘 다녔잖아. 지금 내 모습 좀 봐. 동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엄마, 제발. 나 힘들어. 소희가 동수를 부축하며 부엌 쪽으로 갔어요. 약탕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디 가는 거야? 소희가 돌아보며 웃었어요. 차갑고 무서운 미소였습니다. 약 다려야죠. 남편이 아픈데. 전현이 지금 동수한테 독을 더 먹이려는 거야. 나는 소희를 막으려고 달려갔어요. 안 돼. 소희가 부엌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식칼이었어요. 날이 번쩍거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번쩍거렸어요. 손잡이를 꽉 쥔 소희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오면 어머님 손에 피 묻어요. 소희의 눈이 미친 듯이 빛났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동수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어요. 소희야. 왜 그래? 칼 내려놔. 소희가 동수를 힐끗 보더니 칼을 휘둘렀어요. 닥쳐. 너도 닥쳐. 동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드디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소희야, 너 지금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소희가 비웃듯이 웃었어요. 왜 이러냐고? 다 틀어졌으니까 그렇지. 이 할머니가 다 망쳐놨어. 몇 달만 더 있으면 끝났는데. 소희가 약탕기에 손을 뻗었어요. 아까 다려둔 약이 있었습니다. 검은 탕약에서 비릿한 냄새가 났어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동수야, 그 약 먹으면 안 돼. 전현이 거기에 독을 넣었어. 동수가 멍하니 약탕기를 봤어요. 검은 탕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희를 봤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소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설마 정말 내가 나한테. 소희가 약사발을 들어 동수에게 다가갔어요. 한 손엔 칼, 한 손엔 약사발. 눈이 미친 듯이 번쩍거렸습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전현이 지금 아들을 죽이려고 해. 마셔. 지금 당장 마셔. 끝까지 안 들을 거야? 동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두 눈에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싫어. 싫어, 소희야. 소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가 갈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을 동수 목에 들이댔어요. 안 마시면 죽여버릴 거야. 어차피 끝난 거야. 다 같이 죽자. 나는 눈앞이 빨개졌어요. 내 아들이 위험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싱크대 위에 냄비가 있었습니다. 나는 냄비를 집어들었어요. 무거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소희를 향해 힘껏 던졌어요. 냄비가 소희 어깨에 맞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소희가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달려가서 칼을 발로 멀리 걷어찼습니다. 칼이 거실 구석으로 미끄러져 갔어요. 소희가 나를 노려봤어요. 눈에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소희가 나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어요.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소의 손목을 붙잡고 버텼어요. 손톱이 살에 파고들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소희가 악을 썼어요. 침이 내 얼굴에 튀었습니다. 우리는 뒤엉켜 바닥에 쓰러졌어요. 내 나이가 72인데 이렇게 몸싸움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놓지 않았어요. 놓으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동수야, 경찰 불러. 동수가 휴대폰을 찾아 더듬거렸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칠성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범벅이었어요. 그 뒤로 경찰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었어요.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칠성이 경찰을 데려온 거야. 제때 도착했어. 소희가 몸부림치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경찰이 달려와 소희를 제압했어요. 소희가 악을 쓰며 발버둥 쳤습니다. 바닥을 발로 차며 저항했어요. 이거 나. 경찰이 소희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드디어 전연을 잡았어. 몇 달 동안 속 썩이던 게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이 달려와 나를 부축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고마웠어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내 아들은 죽었을 거예요. 동수가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동수가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왔어요. 무릎을 꿇고 나를 안았습니다. 앙상한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내 품에서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나 몰랐어. 진짜 몰랐어. 엄마 말 안 믿어서 미안해. 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은 몸이었어요. 건장하던 아들이 이렇게 됐다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살릴 수 있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경찰이 소희를 끌고 나갔어요. 소희가 발버둥치며 나를 노려봤습니다. 눈에 도끼가 가득했어요. 두고 봐. 이 할망구 두고 보라고. 나 나오면 가만 안 둬. 나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악을 써도 소용없어. 내가 감옥에서 썩을 때까지 지켜볼 거야. 평생 거기서 살아라. 이년아. 소희가 끌려나가고 현관문이 닫혔어요. 나는 그제야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칠성이 옆에서 나를 부축했습니다. 사모님, 병원 가셔야 해요. 아드님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동수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봤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몰랐어.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인 줄. 나는 아들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알아. 내 잘못 아니야. 전연한테 속은 거야. 이제 병원 가서 치료받자. 해독 치료하면 다 나을 수 있어. 칠성 씨가 그랬어.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길고 긴 하루였습니다. 아니, 길고 긴 몇 달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내 아들을 지켜냈어요. 30년 곰탕집하며 버틴 이 박순자가 해낸 거였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칠성이 차를 몰아줬어요. 나는 뒷좌석에서 동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눈을 감고 힘없이 누워 있었어요.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제발 버텨라. 제발.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동수를 침대에 눕히고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그렇게 느리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검사 결과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비소 중독이 상당히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손 쓸 수 없었을 거래요. 나는 다리가 풀려서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마터면 아들을 잃을 뻔했어요. 동수는 해독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킬레이션 치료라고 했어요. 몸속에 쌓인 비소를 빼내는 치료였습니다. 매일 링거를 맞아야 했어요.
나는 병원 간병인실에 짐을 풀었습니다. 아들 곁을 떠날 수 없었거든요. 치료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동수가 구토를 하고 열이 나고 온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았어요. 독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라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나는 밤새 아들 손을 잡고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아들이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으니까요. 2주일이 지나자 동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노랗던 피부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푹 꺼졌던 눈도 살아났어요. 광대뼈가 앙상하게 튀어나왔던 얼굴에 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밥맛도 돌아왔어요. 나는 매일 미역국을 끓여다 줬습니다. 병원 근처 시장에서 싱싱한 미역을 사다가 정성껏 끓였어요. 동수가 국을 후후 불며 먹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안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갔어? 동수가 피식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수가 드디어 퇴원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설 때 동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엄마, 나 살았어. 살았어.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살았어. 내 아들이 살았어. 의사가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영양 섭취 잘하라고 했어요. 나는 매일 보양식을 해줬습니다. 삼계탕, 갈비탕, 설렁탕. 30년 곰탕집 솜씨가 드디어 제대로 쓰이는 거였어요. 그 사이 김복순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전현이 지난 10년간 5명을 독살한 연쇄살인범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전부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어요. 접근해서 신뢰를 얻고 보약을 핑계로 비소를 먹이고 재산을 빼앗은 뒤 사라지는 수법이었습니다. 칠성 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나는 칠성한테 연락했습니다. 칠성 씨, 재판 날짜 나왔대요. 같이 가실래요? 칠성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죠. 재판날 나는 칠성과 함께 법원에 갔어요. 방청석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전현의 최후를 볼 수 있는 거야. 김복순이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나를 발견하더니 눈을 부라렸어요. 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쳐다봤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김복순의 범행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첫 번째 피해자는 8년 전 충청도의 노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상도, 세 번째가 칠성 아버지였어요. 5명의 피해자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이었어요. 저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칠성도 눈물을 훔쳤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나는 칠성 손을 꽉 잡아줬어요. 우리 모두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복수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자기는 억울하다고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비소 원료, 위조 서류, 보험 서류, 타깃 명단. 칠성이 확보한 것들이 결정적이었어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기징역.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김복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전현도 이제야 겁이 났나 봅니다. 나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전현이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됐어. 5명을 죽인 죗값을 치르게 됐어. 칠성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에 칠성이 말했어요. 사모님 아니었으면 그년 못 잡았을 겁니다. 저 혼자였으면 평생 못 잡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칠성 씨가 없었으면 내 아들 죽었어. 내가 더 고마워. 칠성이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5년 동안 아버지 원수를 갚지 못해 한이 맺혔을 거예요. 이제야 그 한을 풀었겠지요. 칠성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칠성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주유소 계속할 겁니다. 거기서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이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칠성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생각했어. 힘내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동수가 거의 완쾌됐어요. 살도 붓고 기운도 돌아왔습니다. 회사에 복직 신청을 했어요. 다행히 받아줬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내 아들이 다시 일어섰구나. 어느 날 저녁 동수가 내 방에 찾아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봉투 안에 돈이 들어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엄마한테 왜 돈을 줘? 동수가 내 손에 봉투를 억지로 쥐어줬어요. 아니야.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엄마 말 안 듣고 그 여자 편만 들고. 미안해, 엄마. 동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나도 눈물이 났어요. 바보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전현한테 속은 거지. 동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래도 엄마 말 믿었어야 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할 리가 없는데. 내가 바보였어. 저 여자 말만 듣고.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예전처럼 건강한 체온이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어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앞만 보자.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그해 겨울, 나는 오랜만에 노인정에 나갔어요. 그동안 얼굴을 못 비췄거든요. 병원이랑 법원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할머니들이 나를 보더니 와르르 몰려왔어요. 반갑다고 난리였습니다. 순자야, 어디 아팠어? 왜 이렇게 안 나왔어? 걱정했잖아. 뉴스에서 봤어. 내 며느리가 그런 년이었다며? 연쇄살인범이래? 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노인정에서 그렇게 며느리 자랑을 했었는데. 응, 독먹이는 년이었어. 근데 잡았어. 내가 잡았어. 72 먹은 이 할망구가. 할머니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찬찬히 얘기해 줬습니다. 할머니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순자야, 너 대단하다. 72에 그런 년 잡았어? 역시 우리 순자야. 자갈치 시장에서 30년 장사한 년이 만만하냐? 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이 섞인 노을이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노을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시원한 바람이었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독살하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 아들이 내 말을 안 믿었을 때, 소희한테 들켜서 위험에 처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지켜야 하니까.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아들은 건강을 되찾았고 범인은 감옥에 갔고 칠성도 아버지 원수를 갚았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동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겠지요. 요즘 동수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서툴지만 정성껏 만들어줍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엄마 왔어? 밥 다 됐어. 오늘은 내가 된장찌개 끓였어. 동수가 웃으며 나를 맞이했습니다. 살아있어서, 웃고 있어서, 옆에 있어서.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 잘했네. 어디 맛 좀 볼까? 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차려준 밥상을 받았어요.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두부도 넣고 호박도 넣었더라고요. 한 숟갈 떴어요.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했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아들이 끓여준 찌개니까요. 살아서 내 앞에 앉아 있으니까요. 어때, 맛있어? 동수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맛있어. 아주 맛있어.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우리 모자는 괜찮아질 겁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